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그런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지층이 결집했는데 0.8%가 올랐다? 이거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그건 좀 살펴보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면 그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저는 우리 언론들이 이런 강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0.8% 지지율 상승을 보고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결정권자들이 지금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구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책을 좀 더 앞으로 좀 개발해 있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적절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적절하지 않겠죠. 유승민 전 의원이 언급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신이 당대표 지지율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해당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32.9%가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로 적합하다,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적합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5.4%에 그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다 하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가 당대표로 유 의원이 적합하다, 이렇게 지지를 했고, 2위로 이준석 대표가 올랐는데 약 15.8%였습니다. 거의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론교사 이경락입니다. 오늘은 2회차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여론조사들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수많은 뉴스를 생산해낸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 뉴스를 보죠.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였는데요. 많은 언론들이 주제를 삼았던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2%로 그 하락 한 주 만에 0.8%포인트가 상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차범위 이내의 수치, 그것도 뭐 1% 이내의 그 작은 수치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제 해석에 있어서 더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그런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지층이 결집했는데 0.8%가 올랐다? 이거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그것 좀 살펴보죠. 이 조사의 경우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면 0.8% 상승, 그러면 지난주보다 16명 정도가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고정 패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닌 이상 이게 의미 변화를 둘 수 있나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정 패널이란 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다시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싫어했던 사람이 뭐 좋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조사는 고정 패널이 아니라 이제 모집단 우리 국민들의 전체를 추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차범위 내에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지지층 결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좀 해석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면 그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저는 우리 언론들이 이런 강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이면은 다음 주쯤 만약에 0.5%가 하락하더라도 뭐 무슨 이유로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또 자세한 이유를 또 들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조사 과정, 뭐 여론조사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과학 방법론을 사용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값의 변화를 확대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칫 여론의 호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지금 0.8% 지지율 상승을 보고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결정권자들이 지금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구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책을 좀 더 앞으로 좀 개발해 있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적절한 것이겠습니까? 뭐 당연히 적절하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통계 수치에 대한 그 의미의 해석은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여론조사 업체라고 하는 데에서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언론사, 다른 뭐 종편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었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그 리얼미터, 방금 보여드린 건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에 앞서 갤럽의 조사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9월 5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24%로 추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떨어졌다 해서 그 갤럽에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근데 요거를 통계적으로 그 신뢰 구간까지 포함해서 수치를 보면 24%라고 이제 추정이 되지만, 그 해석을 할 때에는 21%에서 26% 이렇게 이 틈 안에 이제 지지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적절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그래서 최저 21, 최고 26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값이었고, 근데 10월 1주차 같은 경우에는 29%로 추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값들, 통계 처리한 값들을 보게 되면 최저가 26%고 최고는 31%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5주의 경우에 제일 높다고 볼 수 있는 지지율이 26%였고, 그리고 10월 1주의 경우에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는 게 26%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것저것 아무리 해석을 하더라도 적어도 그 두 주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떨어지질 않았다라는 것들은 정말 그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겠죠. 그런데 다만 이 최저의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지율이 상승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많은 언론들이 그 당시에 갤럽 조사를 보고 지난주에 하락에서 조금 회복한 수치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했는데, 뭐 이런 것은 가능한 보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리얼미터와 다르게 갤럽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뭐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보도자료 같은 것을 배포하지 않습니다. 뭐 사회적 의미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하진 않고, 그 조사 결과만을 객관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을 좀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런 것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세한 차이에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독자들, 시청자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양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조사가 좋으냐, 아니면은 뭐 해석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건 없더라도 조사 결과들을 최대한 오차 및 뭐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얼마 전 유승민 전 의원이 언급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신이 당대표 지지율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해당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 실렸던 그 헤럴드 경제 기사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서 링크와 함께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자랑스럽다, 내가 뭐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기사의 내용만 일부 옮겨서 뭐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 전 의원이 전통 보수 지지층이 밀집해 있는 대구 경북 거주 응답자 사이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보수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일각에선 유 전 의원의 선전이 역선택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같은 조사에서 25.7%의 지지율로 TK 지역 선두를 차지했다. 나 전 의원을 0.9%포인트 앞섰고 이 전 대표, 김 의원, 안 의원 등의 순서였다. 보수 성향 응답자 사이에선 유 전 의원이 17.3%의 지지를 얻어 22.9%의 나 전 의원 뒤를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유 전 의원은 9월 3주차 조사에서 11.9%를 얻고 9월 4주차 16.0%, 10월 1주차 17.3%로 보수층의 지지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기사가 있었고 그걸 발췌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실제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뭐 여기 뭐 꾸미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다분히 이제 기사 중에서도 본인에게 긍정적인 부분만 취합한 측면은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게 되면 사실 앞부분에서도 오히려 역선택의 우려 이런 것들을 지적한 부분들도 있고 꽤 그 비중도 큰데 이제 이렇게 본인이 잘된 부분을 좀 많이 언급했죠. 이와 관련해서는 그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유승민 전 의원이 말한 이 조사가 유승민 전 의원의 말처럼 온전히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수행한 기관은 넥스트 위크 리서치라는 곳이고요. 이 조사를 의뢰한 곳은 민영방송인 광주방송 KBC 그리고 UPI 뉴스라는 곳입니다. 그 KBC 광주방송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거나 수도권 계신 분들은. 근데 지방 분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광주 SBS다. 그러니까 민방이니까 지역 민방이고 SBS의 뉴스들을 같이 보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UPI 뉴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통신사인 UPI의 그 국내 라이센스를 가진 그런 인터넷 신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혹은 사회 현안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거기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해당 설문이 정당 지지도를 묻거나 특정 선거 후보의 지지를 묻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조사를 하고도 그러니까 조사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이처럼 어쨌든 의무 조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선거와 관련된 그 공직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 자사의 개별 홈페이지나 이런 데만 올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 정치 관련된 여론조사, 특히 방금도 말씀드렸던 공식 그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조사의 경우에 반드시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되어 있고 의무의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 당대표를 묻는 이런 질문은 공식 그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조사 내용을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그 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이 조사를 의뢰한 KBC 혹은 UPI 뉴스 그 기사를 통해서는 해당 조사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를 감추거나 한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위탁 업무를 맡은 그런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어떻게 뭐 규제해야 하거나 혹은 뭐 준칙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앙선관위가 그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서 위탁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의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런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선관위가 위탁을 받은 만큼 관련된 여론조사들도 그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좀 알 권리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조사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주장을 보면 그 자신이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순위 1위로 조사되었다. 그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당심이 많이 따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력으로 삼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까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 지역에서는 좀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그것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결과만 가지고 국민의힘의 당심이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럽고 이것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서 교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윤 대통령이 잘한다고 응답한 평가자가 350명, 그 가중치 감안해서 34%였고 잘못한다고 했었던 응답자는 630명,
가중치가만 63.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응답자군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상반되게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32.9%가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로 적합하다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적합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5.4%에 그치고 있거든요. 안철수, 김기현, 정진석 의원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못한다,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다 하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가 당대표로 유 의원이 적합하다 이렇게 지지를 했고, 2위로 이준석 대표가 올랐는데 약 15.8%였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룹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3분의 1 가량 지지를 받았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안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결과만 보면은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대구 경북과 좀 이념적으로 좀 대비된다고 여겨지는 광주 전남부, 즉 우리가 호남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응답 결과를 보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응답을 보면 거의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호남 지역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2.2%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12.7%,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11.5%로 그렇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대구 경북 지역의 당대표 지지율 1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보면, 유 전 의원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당대표 지지율을 보면 말 그대로 25.7%로 1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2위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24.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근소한 차이고, 오차 범위를 생각해보면 박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룹이나 호남 지역의 민심과는 또 차이가 있는 수치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일종의 지역 연고가 이점이 좀 반영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역선택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룰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생활을 오래 한 당원들은 그렇게 반기지는 않지만, 일종의 이제 대중적인 지지도가 높은 후보들은 여론조사의 비중이 좀 높아졌으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당대표 선거 전에 룰 만드는데 고심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경선, 마지막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이랑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5대1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원으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얻었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당시의 비율을 국민 여론조사의 6, 그리고 당원들을 4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특히나 지금처럼 선거가 과열되고 역선택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당심을 위반하는 그런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하는데 9회 말 2사 만루 이런 상황에서 찬스인데 상대편 투수를 내가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제대로 된 승부가 나오지 않겠죠.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앞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역선택 방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뭐 합산을 하는 다른 그 선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이제 계속 따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데 어째서 당원이 아닌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사의 문제점, 이런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과연 그 당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좀 논리들, 이런 것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론조사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론을 호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수치는 양적인 것이지 이게 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량으로 보여지지 그것에 대한 깊이를 파악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단순히 그냥 마음에 든다, 이 수준인지, 아니면 팬덤을 갖고 어떻게든 이 사람이 잘 되게끔 나도 노력하고 싶다, 이런 수준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치 현상에 있어서는 그런 질적으로 굉장히 몰입도가 강한, 그리고 충성심이 강한 그런 유권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가지고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 정치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제시된다고 해서 무조건 여론조사를 항상 이렇게 신뢰할 것이 아니라 좀 늘 의심하는 자세로 여론조사를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2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